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사회복지직 9급입니다. 사회복지직 우리가 베이직에서 풀었던 게 국가직, 지방직 9급 받고 이제 사회복지직 들어갑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정보공개 얘기하는 거죠.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정보 공개제도인데 지금 여기서 들어온 게 개인정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다. 개인에 관한 정보다. 그냥 여기까지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제6호에 보게 되면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6호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개인정보는 절대적인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지금 이건 말장난 들어온 겁니다. 말장난.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인정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인정보면 글씨가 안 써지네. 개인정보. 그러면 이제 개인 식별정보가 있죠. 다른 문제 보게 되면 개인 식별정보만 제6호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이런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개인 식별정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얘가 개인 식별정보입니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개인 식별정보. 그러면 개인 식별정보 말고도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했을 때 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생활 침해. 얘가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고 이게 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게 바로 제6호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말고도 말이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얘랑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볼까요? 번호를 매겨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면 1번하고 2번까지죠. 1번하고 2번까지는 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고 3번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저 지문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다 비공개 대상 정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정보하고 개인 식별정보하고 그 표현에서 범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외국인 들어왔죠?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얘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국내에 사무소를 소재하고 있는 경우엔 또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5조 1항에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정보공개 청구 이거는 사인의 공법행위죠. 사인의 공법행위 정보공개법 제10조입니다. 10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를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얘를 구두로 하게 되면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냐면 공공기관 직원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구두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앞에 앉아서 부르는 대로 작성을 해주게 되니까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3자의 불복이 아니라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문제인데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 얘기하는 거죠. 했을 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 13조에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럴 때 왜 비공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 제시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복 방법과 절차도 알려줘야 된다. 이유 제시와 고지제도. 이유 제시와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까지도 정보공개법에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통지는 물론이고 이유 제시와 고지제도까지 불복 방법에 대한 고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대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철거명령. 철거명령을 했는데 이 철거명령을 불이행했단 말이죠. 불이행을 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들어갔습니다. 계고, 확정, 실행, 비용, 납부명령 이렇게 들어갔다고 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이게 위법이다. 그런데 위법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이 철거 명령에 따라서 철거 의무가 부과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의무가 부과가 됐으면은 의무 불이행이 성립될 수 있는 거고 의무 불이행이 성립됐으면 행정대 집행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건 물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위법성의 정도 나누셔야 되겠죠. 정도. 첫 번째 그것이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처분의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효과도 발생한 것이고 철거 의무가 부과된 것이니까 행정대집행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대 명백해서 무효사유다 라고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 안 한 것이고 그러면 효과도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 대집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공정력을 바로 떠올리시고 그것이 취소 사유인가 무효 사유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이 철거 명령이 위법이라고 해서 대집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당의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우선 당의 행정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철거 명령한 행정청 이 얘기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입니다.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 대집행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부가 주체가 대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 같은 문제는 자기 집행이 아니라 제3자의 집행, 제3자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 얘가 대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나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저 계고라는 게 말입니다. 계고라는 게 처분이잖아요. 처분인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뭐 처분이 아니어도 된다가 보통 맞는 얘기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계고의 요건 떠올려야 돼요. 계고의 요건. 그래서 우리가 요건을 따로 나눴던 겁니다. 요상 구문이었었죠. 요상 구문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대집행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거니까 행정대집행 요건 처음부터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상당한 기간이 보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며 문서로 해야 된다. 여기 들어와 있네요.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로 하지 않은 계고는 무효 맞습니다. 무효 맞습니다. 법에서 문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두로 하면 저것은 무효가 되는 게 맞고요. 이건 다른 거랑 좀 다릅니다. 계고는 요건 안에 문서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건 안에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이거는 확정 얘기하는 거죠. 계고, 확정, 실행 비용에서 확정 부분 얘기하는 거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이게 단순히 통지만 해주는 의미를 갖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대집행 영장 통지는 통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죠. 처분성 따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독립해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 통지에 대해서 대집행 영장 통지에 대해서 따로 취소 제기하는 거 물론 가능한 겁니다. 3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공공용재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법입니다. 저 법하고 구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구공공용재 취득 및 손실보상의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 그러면 이거는 지금 토지보상법에 있는 협의취득과 차이 없다. 그렇다면 이 협의취득은 뭐가 되겠는 거예요? 이 협의취득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사법상 계약이죠. 얘는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사법상 계약에 해당 사법관계입니다. 그 얘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 그러니까 보상금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사업시행자 쪽에서 토지 소유자 쪽에다가 보상금을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 라고 하는 환수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법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이행청구 문제가 맞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그렇다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사업인정이 나왔다. 사업인정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조서 작성을 했겠죠.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협의취득
협의 취득을 하게 되는데 실패를 했어. 성공 실패, 실패를 하게 되면 불성립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사업 시행자만 가지고 있는 거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 재개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수용 재개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죠. 여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인데 지금 여기서는 협의 취득 단계에서 끊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만약에 협의 취득이 성립이 돼버리면 여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가 되는 거지. 이게 불성립하게 되면 수용 재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끊었다면 끊지 말고 여기까지 가보세요. 여기까지 갔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의 환수 통보는 뭘까? 이것도 문제에서 본 적 있죠?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의 환수 통보 역시도 사법상의 이행 청구다. 역시도 사법상의 이행 청구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라고 했지? 협의 취득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협의 취득이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맞아가지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다시 대신 해준 거죠. 대리란 말이에요. 대리. 그러면 이 대리의 법적 효과는 뭡니까? 이게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야. 이게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저 대리의 법적 효과도 당연히 사법상 계약의 성립이란 말이에요. 이 대리의 법적 효과. 대리는 제3자를 대신하여 제3자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제3자들끼리 원래 해야 될 걸 대신해 준 거니까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상 계약의 효과가 나오는 거라면 뭐가? 여기에는 수용재결. 그러면 수용재결 단계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환수통보를 들어가게 되면 환수통보는 역시 사법상의 이행 청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 단계에서 다시 다른 거 한번 접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 5천을 줬어. 2억을 줬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뭘 이제 구입을 하다가 실수로 10배 금액을 그쪽에다 송금을 했다가 돌려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얘도 뭐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줬어. 이런 상황. 그랬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잘못 준 건데 이게 여기에 근거는 둬야 돼. 근거는 수용 재결에 돈을 많이 줬는데 그게 여기서 끊긴 거라면 이건 사법상 계약이지 이거는 행위 자체가 사법상 계약입니다. 행위 자체가 무슨 말이야? 이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잘못 준 금액의 이 마이너스 1억 부분이 있죠. 1억 부분은 바로 부당이득 성립이니까 얘한테 환수 통보를 했는데 돈을 다시 뱉어내지 않으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은 사법상 계약의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고 그 내용이 2억이었어. 근데 그게 잘못된 내용인 거야. 이럴 땐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성립 안 돼. 그렇겠죠? 이유는 처분이니까 공정력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 수용 대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은 지금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환수 통보에 대한 문제냐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냐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환수 통보에 대한 문제는 얘가 대리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는 둘 다 사법상 계약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이건 사법상 이행 청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수 통보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끝난 공용수용 절차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끝난 거라고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지. 환수 통보, 부당이득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따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 등장했죠. 예술단원입니다. 예술단원을 이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위촉을 해촉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지금까지 뭐 무용단원에 대한 판례도 있고 합창단원에 대한 판례도 있고 이런 식의 예술단원이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그러니까 단원의 위촉은 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것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 다음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당연히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법률 유보 원칙은 적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 되는 것이고,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 되는 거죠.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했을 때 법률 유보 원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일정한 영역에, 이건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의 법률이라는 것은 성문법만 말하는 거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문법만을 말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성문법과 함께 행정법의 1번 원칙 불문법까지입니다. 불문법까지를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작용이니까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 맞고, 따라서 여기에도 법률 우위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행정 주체에 이어야 하며,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행정 주체에는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도 포함이 된다. 공법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방향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 주체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하는 공법상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주체하고 사인하고 사이에 있어서 맺게 되는 이제 공법상 계약이 있겠죠. 그랬는데 이 행정 주체에는 누가 포함되는 거냐면, 본래적 행정 주체, 기타 행정 주체 다 포함되는 거죠. 이 기타 행정 주체에 이제 기타 공법인하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공무수탁 사인이. 그렇다면 계약의 일방은 행정 주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행정 주체 안에 일방은 행정 주체해야 되고, 행정 주체 안에는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된다. 얘도 행정 주체니까 당연한 말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유형이 다른 것은? 이 질문했는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겠어요? 제기를 하는 이유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그거죠?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였다? 보상금 지급 거부를 하였다. 이거죠. 문제가 생겨야지 소송을 제기하죠. 지급 거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급 거부를 했을 때 저 지급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려면은 이게 거부 처분이어야 되겠죠. 얘가 거부 처분이어야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게 거부 처분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처분에 대한 거부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처분에 대한 거부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처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지급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결정이 과연 처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이 법률일 뿐인 것이지 그 실질은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처분적 법률이죠. 처분적 법률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면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바로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해야만 비로소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급 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닌 거고, 그러면 그 거부는 신청권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거부 처분은 아닌 거고, 거부 처분 아닌 거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건 당연히 공법이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한 문제로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 바로 떠올랐죠.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투표 소송이냐 아니면 선거 소송이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투표 선거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조 3호에 해당하는 민중소송이죠. 민중소송, 객관적 소송에 해당을 합니다. 객관적 소송. 구 석탄산업법상의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석탄가격 안정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처분적 법률이죠. 이것도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이 석탄산업 합리화 지원단의 지급 결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석탄산업 합리화 지원단의 이 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닌 겁니다. 처분이 아닌 거고 법에 따라서 바로 저 지원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것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왜 소송을 제기해? 거부를 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역시 거부 처분이 성립이 안 됩니다. 거부 처분 성립 안 되니까 당사자 소송. 구방송법에 근거한 수신료 부과 행위를 다투는 소송. 뭘 다툰다는 게 도대체 이거 알 수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KBS 얘기하는 거죠. KBS 한국방송공사. 어저께 풀었던 문제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 맞는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맞다 이거죠. 공영방송이니까. 그런데 얘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수신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방송 수신료는 얘가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라는 한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전은 뭐를 부과해야 되는 거야? 한전은 전기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한전은 이렇게 전기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KBS가 한국 공영방송이 아니죠. 얘네가 이거는 사용방송 명박이 방송이죠. 여기 이게 명박할 때 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박이 방송이었고 얘가 다들 국민이라면 명박이한테 돈 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넘겨버리게 되면 전기는 써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위탁을 했어요. 얘네가 위탁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전이 수신료를 같이 부과하더라 이거야. 같이 부과를 하게 되니까 한전이 보내는 전기료 고지서에 그 전기료하고 방송수신료가 통합징수되고 있어요. 통합징수. 이렇게 통합고지가 되고 있으니까 통합고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너한테 과연 수신료 부과에 대한 징수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는 문제를 다퉜던 사건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공법상의 권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예요? 이것도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건은 객관적 소송이고 1번, 3번, 4번은 주관적 소송이고 하나는 민중소송, 나머지는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그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실행위다.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먹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뭐 어디서 옹알이를 하고 있어. 이거 알아먹을 수 없는데 그냥 우린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고 찰떡같이 알아주시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임의조사가 원칙이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게 되면 임의조사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조사가 예외가 되는 거지. 강제조사가 예외가 된단 말이야. 이게 예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사실행위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고 강제조사로 보게 되면 쟤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얘는 이제 수인하명이 되는 겁니다. 수인하명이.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행위, 원칙적으로 사실행위다.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 이거지. 행정기관회장은 조사 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거나 인정할 만한 근거가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하여야 된다. 이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죠. 가름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가름할 수 있다죠. 가름할 수 있다. 자율신고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신고제도. 그러니까 행정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근데 상대방한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입니다. 이런 거를 거짓 신고하고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자율신고제도 신고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겠죠.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없다면 신고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지. 할 수도 있다. 가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가름할 수 있다죠.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선행행위로서 지금 행정조사가 나온 것이고 후행행위로서 이제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왔다. 세무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처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과세처분을 했다. 만약에 앞에 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위법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위법인지. 이 세무조사가 위법인 이유가 그 내용이 틀려먹었는가, 내용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절차가 틀려먹었는가, 절차의 문제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틀렸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내용은 맞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거야.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서 세무조사의 위법이 발생을 했다면 이 과세처분은 과연 위법해질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설의 입장을 취하는데요. 이러한 이 정도의 나쁜 짓이라면 이 정도의 나쁜 짓, 이명박이 했던 세무조사들이 다 나쁜 짓이었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죠. 자기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세무조사해서 회사를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다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 그럼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이면 세무조사는 없었던 걸로 봐야 돼요. 없었던 걸로 봐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자료와 정보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과세처분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무조사는 있는 게 맞고 그것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판례 아주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판례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이 세무조사는 얘보다 앞에 있는 하나의 절차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절차 일종이다. 따라서 이 세무조사의 위법이 존재한다면 얘는 무조건 위법, 무조건 위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위법.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자의 효과는 바로 미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바로 미친다. 그 다음 권력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사, 권력적 조사 말하는 거죠. 강제조사입니다. 권력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근거된 법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얘기하는 거죠. 5조. 5조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하고 단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본문하고 단서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표현이 나온 건 아니야.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법률유보 적용된다. 그래 놓고 나서 뒤쪽에서 이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같이 종합적 해석을 하면 이건 강제조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요건 이제 임의조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건 강제조사가 되고 뒤에 건 임의조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은 뭐야?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 없어야 된다라는 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제조사 얘기를 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결론이 되고요. 6번입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의 산물로서 국가기관의 행정입법, 명령 중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죠. 행정소송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건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소송은 일반 법원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은 일반 법원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아니란 얘기고, 일반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 사건성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법령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러니까 행정입법, 법규명령, 법령의 어떤 효력이나 해석을 직접 다투는 거, 그런 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소송의 한계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고요. 첫 번째,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른 한계, 권력 분립에 따른 행정소송의 한계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수익적 처분인가 아니면 침익적 처분인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고, 물론 법리는 똑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형성소송, 의무이행소송, 자기의무 확인소송과 같은 사전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라고 한다면, 침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금지소송, 부작의무 확인소송 같은 사전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전소송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문제는 그것이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그러니까 법률적 쟁송에 포함되는가?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법률적 쟁송에 해당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나눠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세 개로 나눠 가지고 들어가죠. 첫 번째 구체적인 사건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1, 3, 4, 1.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이어야 되는 거고,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 2. 세 번째 법령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 법령 적용 가능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3.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1, 3, 4, 1, 3, 4, 하나, 둘, 네 개, 하나, 둘, 하나, 셋, 네 개, 하나, 셋, 네 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이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법률적 쟁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 3, 4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이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행위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반사적 이익은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객관적 소송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다음 법령 적용 가능성 관련돼서 이제 4개가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통치행위는 안 되는 것이다. 특별 권력 관계는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 판단 여지는 안 되는 것이다. 재량행위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이 행정 입법에 대한 행정 소송의 한계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75조, 95조에 있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 과연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입법으로서 저것도 이제 뭡니까? 법규명령 맞는 거죠. 조례는 무조건 법규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조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자치조례를 말하는 거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자치규칙을 말하는 거라고 했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자치법규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가 바로 자치법규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행정입법, 자치법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총 3개인데 그 중에서 자치사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하고 플러스 단체위임 사무, 단체위임 사무까지는 조례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위임 사무, 기관위임 사무는 이제 규칙으로 규율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례를 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이거죠. CF 잡아 들어가고, 그런 걸 우리가 위임조례라고 한다. 위임조례. 상위 법령에서 분명히 그것이 기관위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기관위임 사무인데, 기관위임 사무인데 조례로 규율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 이 친구는 자치조례가 아니로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얘는 자치조례가 아니다. 자치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치법적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자치법규일 때 그렇다고. 자치법규일 때 헌법 75조의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의 예외 완화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위임 조례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집행명령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집행명령 이 표현은 헌법 제75조에 나와 있는 얘기죠. 헌법 제75조가 있고 헌법 제95조가 있고, 75조 쪽에 시행령, 그 다음 95조 쪽에 시행규칙, 즉 총리령, 부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위임명령이 한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명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죠. 집행명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쪽에는 뭐 굳이 이름을 요상 야릇하게 직권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이름이 직권명령이고 이름이 집행명령인 이유가 뭐야? 얘는 집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명령이 되는 거고, 얘는 따로 위임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직권명령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결과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으니까 얘들은 권리 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원래는 국회가 정해야 되는 거니까 위임이 필요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서 별대 위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집행명령, 여기에는 이것들 얘기하는 건데,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사항,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이름 자체가 직권명령이다. 이름 자체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 법규에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된다. 대통령령이 만약에 불령에다가 위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대통령령에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걸 다시 불령에다가 위임을 한다. 그대로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면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넘기면 대통령령으로 안 정한 거야. 안 정해 있으면 그 대통령령은 법률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야. 정면으로 위반되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정하고 내려보내게 되면 법률이 정하라고 시켰는데 말을 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은 없는 거야. 알겠어요? 대통령을 아예 파면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정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위임명령의 위법성. 위임명령은 어떨 때 위법하는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첫 번째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 법률 우위 원칙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법률 유보 원칙을 우리가 수권상한계라고 얘기하고요. 수권상한계. 이거는 수권법령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재정상한계라고 하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법규명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포괄위임금지가 적용되는 상황인데 포괄위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딴 포괄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법규명령은 그게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전속사항입니다. 법률전속사항 오전에 나왔던 얘기죠. 법률전속사항 즉 의회 유보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오직 법률로만 정해되는 것인데 위임을 때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법규명령 위법이죠. 그런데 이 수권의 한계 여기에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내려와갖고 법률 우위원칙 들어가게 되면 재정상 한계로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의 정면으로 위반된다. 상위법령 위반. 그러면 당연히 위법 무효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위임이 위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재위임입니다. 재위임 전면 재위임을 했다. 그러면 또 위법이 되는 것이겠죠. 요게 1, 2, 3, 4, 5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물적 행정행위 중에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가 되는 것이다. 대물적 행정행위는 대인적 행정행위가 아니죠. 대물적 행정행위는 효과 승계 당연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 위에 얹혀져 가지고 효과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양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 다 따라가는 거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 면허와 원동기 장치 자동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 세 개 면허끼리 서로 안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겹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겹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면허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이게 두 개의 면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세 개의 면허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겹친 부분 여기잖아요. 그렇죠? 겹친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에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편합니다. 항상 저런 식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요 차량을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게 1번 면허로 운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2번 면허로 운전을 한 것인지 3번 면허로 운전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음주운전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해당 차량을 다시 음주운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1, 2, 3의 모든 면허를 다 복수면허 취소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됨이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목, 굴체, 벌체, 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건 뭐예요? 가서 나무 캐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임목, 굴체, 허가. 당연히 뭐랑 연결되어 있겠어요?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공익과의 관련성을 맺고 있겠죠. 공익과의 관련성을. 저거를 만약에 법문으로 기속행위로 규정을 해버렸으면 그 자체가 위헌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공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 형량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재량행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를 할 때 이건 뭐 바로 떠올랐죠? 문제가 이건 뭐 제가 봐도 한 10번은 나왔네요. 공표하자. 행정 지도를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갖고 행정 지도를 한다. 이렇게 되면 공표를 하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 다음 행정소송법상 취소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개정안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도 법적 이익까지만 인정을 했지 정당한 이익까지 무제한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저 엄청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얘기고요. 제3자의 행정행위의 경우에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송을 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말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이든 처분의 제3자든 알게 되면 주관적 제소기간, 상대방도 모를 수 있어. 모르게 되면 객관적 제소기간. 그 다음 제3자도 알 수 있어. 알게 되면 주관적 제소기간. 얘는 모를 가능성이 커. 모르게 되면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하는 기준은 똑같다. 이겁니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알 가능성이 크고 제3자는 모를 가능성이 클 뿐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주관적 사정에 대한 문제일 뿐인 거고요. 따라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소송이라고 치고 취소송이라고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처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처분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가서 1년이 지나게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1년 마이너스 90일은 275일이 잡히죠. 여기가 이제 275일이라는 겁니다. 275일인데 이 275일의 앞쪽하고 뒤쪽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알았다라면 여기서 안날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았다라면 이겁니다. 여기서 안날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90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야지 90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제3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이 나온 그 시점에 바로 알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죠. 뒤쪽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제3자가 알면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한다 했죠? 여기서 알게 되면은 어떤 게 먼저 끝나냐? 주관적 제소기간 여기서 끝나고 객관적 제소기간 여기서 끝나니까 이게 더 먼저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알아버렸다 그러면 객관적 제소기간 여기서 끝나고 주관적 제소기간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먼저 끝나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소기간이 만료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꺾어주면서 어디를 꺾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요 라인을 한번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라인을 지금 제3자입니다. 제3자인데 여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여기 시점입니다. 여기 시점이에요. 여기 시점인데 얘한테 뭐가 인정이 되고 있냐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고 있다면 이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고 있다면 보통은 알아버렸잖아요. 알았죠? 알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인데 우리 문제에 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정될 수도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플러스 알파가 잡힐 거 아니야. 알파가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알파가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여기서 알았다라고 했을 때 객관적 제소기간 여기서 끝나고 주관적 제소기간 여기서 끝나고 어느 게 더 먼저 끝나? 주관적 제소기간이 먼저 끝나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료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라는 변수를 한번 툭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상황이 밑에 부분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취소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 취소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행정소송법 19조 본문 쪽이죠. 본문 쪽. 재결 취소음 같은 경우에는 요게는 요 등이 요로 이렇게 싹 넘어가고 요때는 고의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요거 단서 쪽의 요건이 되는 거죠. 단서 쪽의 요건.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19조의 표제가 뭐예요? 표제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잖아요. 대상적격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취소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소송 요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은 얘는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으로서 대상적 격얘기가 맞는 것이고, 이게 만약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이지만, 예, 뒤에 있는 것 단서의 요건은 위법에 대한 문제죠. 이건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요건에 대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안 요건이면 마이너스가 되면 요건이 흠결되면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거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까지 챙겨 놓으시고,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체에 승계되었을 때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 단서에 나오는 얘기죠. 단서에 나온 얘기. 어디서 어디로 승계된 걸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오다가 이게 13년도에 바뀌어서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이렇게 승계가 돼버렸죠. 그럼 얘가 피승계청이요, 얘가 승계청이 되는 것이고, 바뀌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나한테 부가고지를 했다고 할지라도 얘가 피고인 겁니다. 그렇죠? 부가고지는 금복공단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법에 따라 승계가 됐다면 건보공단이 피고가 돼야 된다. 9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증력은 인정이 되지만 공정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얜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이 말이에요. 뭐를 도과하게 되면 불복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이거죠. 불복기간. 그 불복기간은 쟁송제기기간 말하는 것이고요. 소송과 심판 어떤 쪽인지는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정력이 불복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불가쟁력이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앞에 있는 공정력은 잠정적 통용력을 말하는 거죠. 잠정적 통용력. 잠정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취소 절차를 통해서 공정력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무효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복 기간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이제 영구적 통용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유효한 상태라고 하게 되면 다시 무효로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정적 통용력이 영구적 통용력으로 바뀌는 게 불가증력이란 말이에요. 얘는 뭡니까? 행정행위의 형식적 존속력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공정력이 없는 불가증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공정력이 없는 불가증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증력은 있는데 공정력은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는 거고 공정력이 없으면 불가증력도 없는 거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다 없는 겁니다.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배상 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리할 수가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엇에 해당한다? 이게 유효성 추정의 힘인가 아니면 적법성 추정의 힘인가, 이겁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처분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번엔 처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분이다 라고 했을 때 위법성만 심사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유효 무효에만 공정력이 미치는 거니까 적법 위법 심사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위법 심사가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봐버리게 되면 지금 적법 위법에 대한 심사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의 저촉돼서 안 되겠죠. 심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정력은 뭐예요? 여긴 더 이상 이제 이견 없습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한 없는 법원, 즉 취소권이 없는 민사법원이라고 할지라도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위법 심사가 선결 문제로 나선 거죠. 이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 취소로도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했죠.
취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취소 처분이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 취소 재결이 하나가 있을 테고, 세 번째, 취소 판결이 하나가 있겠죠. 여기서 취소 재결과 취소 판결을 합쳐서 우리가 쟁송 취소라고 하게 됩니다. 얘를 쟁송 취소라고 하게 되는데, 이 쟁송 취소를 막아버리는 거는 이게 불가쟁력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불가쟁력. 이거는 형식적 존속력. 그 다음에 이 직권 취소, 취소 처분, 이거를 막아버리는 게 요게 바로 불가변력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 존속력. 그래서 얘는 절차적 효력, 얘는 실체적 효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복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기는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거니까 이 직권 취소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정력은 입증 책임의 분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공정력의 존부는 입증 책임의 분배와 입증 책임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죠. 왜 그렇다? 공정력은 이거니까,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공정력의 존부, 공정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 유무입니다. 처분의 효력 유무, 효력, 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증을 한다라는 것은, 소송에서 입증을 하는 것은 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적극적 요건이냐 소극적 요건이냐에 따라서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 역시도 입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다? 처분의 적법 위법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공정력의 존부는 적법 위법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마지막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인 거고,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기속행위가 아니고, 이때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의사작용입니다. 이익형량이란 의사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의사작용이 포함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 행사에 의해서 비로소 현실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간접적 침해죠. 간접적 침해. 법령 다음에 처분 중간에 한번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야?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그리고 보충성 원칙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요건이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른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 후에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판단해야 된다. 아이고 힘들게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재량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재량권 행사는 이익형량입니다. 끝. 이거예요. 재량권 행사는 이익형량이다. 지금 법익 간의 비교형량, 이익형량을 하자고 하는 얘기고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폐기를 명한 처분은 어떠한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건 뭐 봐야 아는 건데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없을 가능성이. 제약회사죠. 제약회사가 생동성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걸 가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수거 폐기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검사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판례가 자유재량이라고 말은 했어. 자유재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유재량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재량행위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 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서 전형을 거쳐서 자체에서 정한 임용 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법령상 검사 임용 신청 및 그 처리 제도에 대한 명문 규정 없어요. 지금도 없고요. 예, 조리상 전형 결과에 응답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응답은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응답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재량이다.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는 재량이다 라고 했을 때 요게 요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내용이라고요.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량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여기에 재량이 있는 거지 여기에 재량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재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여기서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을 언급을 하면서 신청권이 있고 그래서 응답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 판례인 것인지 응답 신청권 판례인 것인지 논란이 좀 심각하게 있었는데 저희 공부할 때 이거 갖고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라고요? 이건 신청권 판례입니다. 신청권 판례지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 판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